2020년 건강한 기업문화 대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공익법인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이 미처 닿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묵묵히 지원해 왔습니다. 기업과 자선공익법인들은 의료, 사회복지, 장학은 물론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자선공익법인들은 일회성 사회공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의미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펴왔습니다. 오늘 열리는 2020 건강한 기업문화 대상 시상식은 이처럼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활동해온 기업, 금융, IT,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자선공익법인은 자선활동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 비대면 방식으로도 자선활동을 이어오는 등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기업문화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발간하는 공익법인 100선은 자선단체들이 협업대상 공익법인을 탐색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사례 공유와 함께 기업 문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확산할 것인지, 기업 공익법인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건강한 기업문화 대상에 대한 심사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회 심사에는 모두 6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버넌스와 공익성 부문은 저를 포함해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유욱재단법인 동천이사,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께서 심사해 주셨습니다. 양 대표께서는 자선 부분을 제외한 기업 부분 심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투명성 부분은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 최호윤 삼합회계법인 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국내 기업 집단, 금융, IT 등 기업 공익법인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우수한 10개 자선 공익법인을 포함한 총 94개의 대형 공익법인을 선별해 심사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공익법인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목적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활동 실적이 우수한 21개의 공익법인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21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 공익성, 성과 공유, 혁신성, 회계 투명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2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심사에서 자선공익법인과 기업공익법인의 활동 방식에 대해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선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후원을 연결하거나 수혜자와 관련된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업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본업과 연관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성과를 높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 분야 공익법인에서는 사회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가 다수 나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 공익법인은
이사장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거나 전체 수입에 비해 자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등 아쉬운 점도 드러났습니다. 투명성 부분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넘어 연차 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혜자에게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는 법인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업 집단 3곳, 금융 1곳, IT 1곳, 자선 공익법인 1곳 총 6개 공익법인이 최종적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부분은 CJ 나눔재단, 행복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J 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 운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등 수혜자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정 있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와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회 및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학술 연구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전 등 다양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생태계 저변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선 부분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이, 또 IT 부분은 카카오 임팩트, 금융 부분은 KB 금융공익재단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기부 문화의 확산과 국제 구호 사업의 확대에 기여한 것은 물론 배분 사업 외에도 희망 편지 쓰기 대회,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 전개 등 사업의 다양성이 돋보였습니다. 카카오 임팩트는 업의 특성과 공익 사업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한 점과 사회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시도들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이사회 구성원이 재단 사업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 금융 분야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짧은 심사평과 수상 공익법인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0 건강한 기업문화 대상을 수상하신 4개 부분, 6개 공익법인의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영상으로만 수상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년 시상식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마주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업 문화가 한국 사회에 더욱 확산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문화위원회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진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재단에 관한 최근의 규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요, 기업재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기업재단 혹은 공익재단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요, 일정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재단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이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재단 또는 지분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재단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개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재단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민법, 기타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세제 혜택이나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재단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공익위원회 설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가 반부패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비영리 활동 내지 민간 비영리 단체가 반부패 개혁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출발점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출발점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규제당국인 법무부가 공익법인 총괄기구의 설치에 관한 TF를 구성해서 법인 개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익위원회의 구성, 이중 규제, 그리고 감독의 분산, 법인 설립에 관한 문제, 실효성, 규제의 편차, 포괄, 범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익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법무장관 소속으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은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민간위원 7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무관청과 달리 민간 공익활동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와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제1섹터를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2섹터를 기업 시장 영역이라고 하고요. 제3섹터를 갖다가 이제 비영리 단체 혹은 비영리 활동 분야를 제3섹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제3섹터가 제1섹터로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감액권, 변경권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대표적인 사정당국으로서의 법무부가 깊이 관여하는 이런 형태의 공익위원회가 과연 우리나라 비영리 활동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개정안 제25조 제3항은
공익법인의 인정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위원회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제28조 제2항 3호는 공익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각 공익위원회가 해당 공익법인의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중규제 내지 감독의 분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인격의 취득과 취소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여전히 관할을 하고요. 공익성 인정 및 취소는 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세제 관련 규제는 국세청이,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없던 규제 당국이 둘 증가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주무관청제와 국세청에 의한 감독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공익위원회의 규제와 공정위의 규제가 지금 증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봉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해서는요, 여전히 또 행안부가 관할합니다. 이렇듯 지금 비영리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여전히 산만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총괄기구라고 하는 그런 명칭 자체가 무색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자, 법인 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성질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하려는 경우에 목적 사업별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설립 허가가 나지 않고요. 목적 사업별로 복수의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출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사업도 수행하지만 앞으로 아프리카의 기아를 구호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질적인 성격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설립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 따로 설립해야 하고, 또 기아 구호를 위한 해외 원조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을 다시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따라서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영리 단체들은 하나의 법인으로 둘 이상의 이질적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이번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주무관청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위원회에 공익법인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기존의 주무관청제를 따르거나 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들은 기존의 주무관청제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성 인정을 받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하나의 총괄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본래의 지금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성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주무관청제는 고스란히 유지됨으로써 국가의 감독과 관련해서 이중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들만 계속해서 양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제 차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만
또 기부재산의 접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단체들은요, 기존의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성 인정을 받은 다음에 법무부로부터 공익위원회로부터 이 기부재산의 접수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부재산의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서 각각 다른 내용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 질서는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모순 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공익법인의 약 20%를 차지하며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은 사회복지법인을 규율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실 없는 법안이다. 다시 말해서 비영리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관할로 놔둔 채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만을 규율하려고 하는 점에서 내실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구조나 운영이 기타 공익법인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진다면 이러한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공익법인 사이의 뚜렷한 구조상의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감독과 지원은 법인에 한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원의 관념적 이익 증진, 우리 지금 민법에 따르면요,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주무관청이 세금을 들여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단체가요, 혹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단체들이 공익성을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자원봉사를 받는데도 단순히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위원회의 감독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합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처럼 세제 혜택을 받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며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단체들은 공익위원회의 감독으로부터 또는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합니까? 도무지. 그리고 국민들께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비영리 활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법인이냐 아니냐는 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공익법인은 물론 법인 아닌 재단이나 법인 아닌 사단도 공익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포괄법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요. 공익성을 인정받은 공익단체만이 세제 혜택, 기부 금품의 모집, 보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산되어서는 안 되고 통합되어야 옳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밖에 아까 얼핏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1일 입법 예고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그 24조 제28조의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 있잖아요. 그게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성악설적 그런 법인 간의 기초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가 되겠습니다. 공익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은 공익법인법의 전면 개정 형태가 아니라 가칭
민간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유사의 정부기관으로 설립하는 게 마땅합니다. 현재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은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입법을 단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민간 공익단체는 추가적 규제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정치적 독립성이 없는 위원회 설치는 위험하며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조금 전까지는요, 이제 그 공익법인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지금 새롭게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단 규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논의가 국내에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요, 기업 승계를 위한 재단 설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법제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규제를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 승계를 위한 재단의 설립 가능성 및 설립을 위한 요건, 허용되는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비교법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공정거래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둘러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게 저의 현재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이사입니다. 먼저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공익법인의 후원금 사용 문제라든가 또 과거에 문제가 됐던 공익법인의 설립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지금 공익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익법인들에게는 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엄격한 관리 감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의 일들로 봤을 때 그런 공익법인이 진짜 이렇게 불투명한 기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발제문에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공익법인법 전면 개정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공익법인 측면에서 검토가 됐으면 했던 아쉬움들을 이번 발표에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을 보면 사실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순기능이라고 하면 공익성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또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순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기능으로는 사실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례처럼 공익법인을 통한 사익 추구를 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을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기고 또 변칙 상속이나 징여로 인해서 조세 회피 행위로 이뤄지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공익법인의 역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제도가 보완이 되고 법률도 개정이 되고 만들어졌지만 그런 개정된 제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공익법인들에게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법인에 있는 이사님들도 자기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무강청 자료에도 보면 공익법인의 분류와 비영리법인의 분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법제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거나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그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 안에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그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공익법인이 되고요. 그리고 상증세법상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법인, 저희는 이런 법인들을 당연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익법인들을 세제상 분류하는 공익법인이고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한 사업들을 하는 법인, 고기를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영리 법인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지금까지 사회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통계 자료들이 조금 업데이트 되면서 과거보다 사실 증가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만 8천 개 정도였던 비영리 법인이 지금은 4만 1천 개가 넘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그중에 현재 의무 공시를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총 9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4만 개 대비 9천 개라고 하면 전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공익법인들이 그 나머지 외의 법인들은 다 공익법인이 아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공시법인은 공시 대상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공익법인들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런 통계 수치 자체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수치조차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아직은 관심 밖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한해서만 공익법인 명칭을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들이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 관리 감독에 대한 법은 민법이나 각 부처에 있는 비영리 법인 규칙 그리고 공익법인 법에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1960년에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민법이. 근데 그때 비영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들이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정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은 사실 농림부가 우리나라에 1968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1972년에 각 부처에 또 도입이 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법보다는 먼저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들의 당시 병폐나 폐해들이 발견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좀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공익법인법입니다. 근데 이 공익법인법도 문제가 많은 것이 7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공익법인들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단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제도들을 도입해 갖고 있는데 상증법은 1952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에도 1952년에 동일하게 비영리 법인에 관련된 거, 공익법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사실 이 당시 52년도에 도입을 할 때 수익사업 과세 제도에 대한 것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열거한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수익사업 과세 제도고요. 다만 이제 상증법은
그거보다 좀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2년도에 도입을 했을 때는 출연 재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는 규정을 뒀었는데요. 91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고속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익법인을 통한 게 발생됩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과 같이 부의 세습을 한다든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게 91년도에 주식규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상증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그때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거는 수년 전, 엄청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는 결국 96년 이후부터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공익법인들이 투명할 수가 없었어요. 투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96년 이후의 사후관리 제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제도를 변화를 주면서 투명성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나친 투명성 강화 제도 때문에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원장학재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규제제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제도를 도입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선의의 기부자였던 구원장학재단이었습니다. 구원장학재단은 90%의 주식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10%를 현금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90% 주식 출연한 것이 주식 규제 제도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약 8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최근에 대법원에 승소를 했지만 출연자는 결국 그걸로 인한 많은 심적 부담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이 됐으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왜 출연한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시선이나 불편한 시각들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출연한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8년간 했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익법인 전부 개정안이 나왔을 때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뭔가 좀 바뀌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실제로는 공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로 주무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개의 재단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 주무부처마다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서로 다른 대응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회도 혼란이 생기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사실 일원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4명의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국회가 7명을 임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인정하는 위원과 정부 여당이 인정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익법인의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경험치에 비교해서 보면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정치적 중립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공익위원회가 생긴다면 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공익위원회가 되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화되는 거는 진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익법인 인정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공익법인의 명칭을 공익법인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단체만 공익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인정제도가 저희는 조금 공익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제재 조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 법 내용을 쳐다보면 그냥 주무관청 바뀌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공익법인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관청에서 만약에 공익위원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공익위원회에서 주무관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이게 달라지는 게 뭔가.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변경됐던 공익위원회 차원에서 변경됐던 그런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로 불거져서 이게 관리감독 기관이 오히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만드는 우려도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공익법인과 그런 공익법인상 공익법인의 차이가 뭔지, 이 명칭을 진짜 세법상 공익법인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익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이 제도 자체의 의미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여서 공익법인이 잘 운영되도록 한 제도인 만큼 사실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으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로 약간 세제 혜택도 다르고 제외되면 그런 식으로 공익위원회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 가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건 임원 직무 집행에 대한 정지 기준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임원들이 특별한 잘못을 해도 출연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 외에는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공익법인의 임원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직무를 해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에 있는 임원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본인들은 선의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임원을 해제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공익법인법에 청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청문 규정을 준용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익법인 임원과 이사회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기준은 특수관계인을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공익법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특수관계인이 과반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개정 이유가 사실은 소규모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장애가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럼 이게 출연자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사회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특수관계인이고 1명만 포섭을 하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익법인이 사유화될,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사유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익법인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외국법인이나 또는 교포가 만드는 재단들의 경우는 사실 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교포 재단에서는 이사 선임을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넣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익법인법과 같이 변경이 되고 현행 상속증액세법상 공익법인이 공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이 된다면 이 제도적 불일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 방법 자체가 서면 결의를 금지하고 있고 음성이나 어떤 화상이나 이런 이사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에는 금지된 건 아닌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런 행위를 서면 결의 행위랑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동시에 송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사회를 못 여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지원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지원 제도 중에 사실 저희가 많은 제도가 지원 제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전면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입니다. 지금 현행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20% 이상은 신고제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을 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10%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고제도나 허가제도의 문제점들이 일부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례로 좀 살펴보면 A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상품을 원활하게 투자를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금융은 굉장히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기관에 의해서 그 좋은 상품의 공익법인들이 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기업이 채권이나 다른 상품을 사서 공익법인에 대파는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권을 주무관청이 갖고 있다 보니 공익법인의 실제 최근에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받았을 때 해당 재산을 처분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납득을 못하니까 허가를 못 해준다. 그러다 보니 연부연납도 취소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익법인은 나눠서 낼 수 있는 세금조차도 한 번에 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허가제가 과연 진짜 좋은 건가라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무관청이 허가한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투자 손실이 사실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금융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무관청의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정작 허가할 때는 허가해주고 이게 만약에 손실 나면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어라라고 하면 어느 이사회가 재단을 열심히 운영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 얼마 안 되는 수익으로 좋은 사업에 쓰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이 미국의 경우는 투자 운영하는 제도가 굉장히 규제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익법인 자율에 많이 맡겨져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공익법인이 사원의를 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하되 그 자율성은 보장을 해서 공익법인들이 좀 공익 활동에 더 많이 이 사회적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법인 지원 제도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통제와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익위원회가 통제도 분명히 중요하고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공익법인들이 사실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거지 고의로 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잡한 제도나 물어볼 수 있는 기관 창구가 없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 방안에서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로는 합병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좀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100억 이상 의무공시 법인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지만 100억 이상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00억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1년에 운용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1억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이 관리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를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익법인 법에만 집어넣어 놓는다고 하면 결국 공익법인법을 적용받지 않는 데들은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민법이나 비영리 그 규칙에도 좀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 합병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법인이 대형화되면 당연히
그 공시 의무도 발생이 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제도적 유연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휴면법인이 돼버린 공익법인들을 좀 살려서 공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익법인의 행정에 관한 일관성을 좀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공익법인법과 세법의 수익사업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사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무관청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법은 그거와 상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목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익사업으로 보는 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을 보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작권협회 저작권 수입 배분이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보지 않는 사례고요. 마사의 경마사업이 목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관청에 이걸 과연 승인을 맡아야 되냐, 맡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이 공익법인의 판단의 문제로 또 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어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비율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기본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의무사용 비율을 달성할 재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재산 출연 자체를 규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식에 대한 규제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주식을 출연한 많은 재단들의 총 재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운용 수익률이 1%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주식을 팔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과거에는 출연하는 행위 제한 안 하다가 뒤에 사후 관리를 이렇게 제한한다 그러면 공익법인들은 가산세를 물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유연한 법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투명성 및 공익성의 지나친 강화는 공익법인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 확인 제도가 분명히 1995년도에 공익법인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만들고 나니까 주무관청의 그 조사나 감시가 조금 소홀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문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비용은 공익법이 늘어났는데 주무관청 감시를 덜 하다 보니 지금 오늘날과 같은 공익법인들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익법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복잡한 제도가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연자의 출연 의지를 저하시킨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의를 갖고 하고자 한다면 그 선의를 인정해줄 사회적 어떤 그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나치게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한 나머지 공익법인들의 출연 행위나 사후 관리 감독에서 복잡한 제도로 인해서 공익법인들이 놓치거나 또는 이걸로 인해서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과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분명히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개선돼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선의를 갖고 했던 재단들에는 잠깐의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적인 과세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공시제도를 통한 투명성 강화인데 사실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또 세제 혜택을 받은 곳이라면 당연히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정 법인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만 공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들은 공시를 안 하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 의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무관청도 지금까지처럼 그냥 손 놓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완전히 손 놓고 있지는 않으셨겠지만 손 놓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공익법인이 내는 서류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이후에 과세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페널티를 줄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낸 서류들이 그해 해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의 공시 시스템이 현재는 국세청의 재무정보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융감독원에 있는 다트처럼
공익법인만을 위한 전자공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익법인들이 그 공시한 정보를 일반 대중들도 다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관리감독청들이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현황은 지금보다 재무정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공익법인들이 본인이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익법인들이 과거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곳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현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저희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투명해진 제도들로 인해서 공익법인들이 너무 많은 투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도가 복잡해져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의 법제도가 바뀐다면 일부의 그런 부정적 사례를 기준으로 공익법인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제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꼭 병행되셨으면 좋겠고요. 공익법인 협회도 공익법인들이 더 이 복잡한 제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J 나눔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용권입니다. 먼저 건강한 기업 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CJ 나눔재단 사례 발표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르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2020년이었고 떠오르는 큰 일도 많은데요. 그중에 올해를 상징하는 한 단어를 꼽아보자면 뉴 노멀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촉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였지만 뉴 노멀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 전국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공헌 분야가 맞닥뜨린 뉴 노멀, 그리고 CJ 나눔재단이 2020년 주요 활동 속에 녹여냈던 뉴 노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즉 비대면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공헌은 비단 물리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교육, 재능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방문도 또 집합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직접 김장을 해보고 또 그 만들어진 김치를 나누는 활동, 또 아이들을 영화관이나 극장에 초청해 좋은 문화 콘텐츠를 체험케 하는 활동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눔 활동의 위기인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온택트일 것 같습니다. 처음엔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차원에서 적용됐지만 시간, 공간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예상보다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IT 기술 발달로 지금은 그동안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극 도전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곳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이때 IT 기술이 우리 일상과 업무를 더 깊숙이 파고드는 건 필연적인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미래가 조금 더 당겨졌을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CJ 나눔재단의 2020년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그 전에 재단에 대한 기본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CJ 나눔재단은 교육이 부재로 가난이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재단 설립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될 당시에 예상치 못한 IMF를 맞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가정에서 또 아이들이 실제 방임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의 바탕에는 CJ 경영 이념인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추구, 이 바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 인재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CJ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CJ 나눔재단 도너스 캠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CJ 나눔재단은 우리의 나눔이 CJ 나눔재단만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CJ 도너스 캠프라는 소셜 플랫폼을 기업 공익법인으로서는 최초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CJ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분들,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후원을 하시려는 기부자님들 함께 투명하게 나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CJ 도너스 캠프입니다. CJ 도너스 캠프는 전국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소외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문화, 교육, 식품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고요. 올해로 설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부방 제안서 지원 사업, 또 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 문화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 꿈지기 사업,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꿈키움 아카데미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인 드림 어게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공부방 아동 중 학업 및 예체능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의 꿈 실현을 돕는 꿈키움 장학, 공부방 아동 대상의 창작 문예 공모전 및 문예집 꿈이 자라는 방 발광 활동 등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누적으로 약 150만 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했고, CJ 도너스 캠프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계속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휴관을 하고 긴급 돌봄 체제로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주로 문화체험, 교육 위주인 공부방 제안서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부방에서 교육 제안서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당연히 대답은 아니죠. 당시 공부방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타이밍 늦지 않으면서도 번거롭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공부방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으로 생필품, 식료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방식이 선정됐습니다. CJ 도너스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 사연을 받았습니다. 동 단위로 존재하며 해당 지역 소외 아동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신청을 받고 약 일주일 만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3월 2번에 걸쳐 약 3억 원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 지원을 시작했고요. 여름방학에는 1,200여 공부방에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좀 놀랐는데 먹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피자나 햄버거 이런 좀 그런 특식을 좀 먹고 싶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패밀리 레스토랑, 도시락과 피자 등 특식을 제공했고요. 또 8, 9월에는 CJ 제일재단과 함께 또 CJ 원 포인트 기부자들과 함께 안전한 공부방 만들기 대중 공간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총 5천만 원 상당의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생활 방역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기부해 주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부자들, 도너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은 아니지만 매년 해왔던 추석 명절 특식과 김장김치 나눔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CJ 도너스 캠프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원받은 공부방들의 후기들을 캡처한 것인데요. 볼 때마다 흐뭇하면서도 또 안타깝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꿈지기 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CJ 나눔재단은 2005년 이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꿈 실현을 응원하며 다양한 문화체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 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태도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7월 저희는 아동 청소년의 문화 꿈지기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문화 꿈지기는 아동기에 열린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의 재능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요. 청소년기의 동아리 형태의 심화된 문화 창작 교육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문화재단 지원사업과 연계해 창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CJ만의 온리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관련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문화체험 교육이 단절되다시피 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영화, 음악 부분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서 토론, 토의, 또 창작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교육 가이드를 제공해서 온택트 문화스쿨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 9월에 정식 출범한 청소년 문화 동아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약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 뷰티 6개 부문 영역에서 창작 활동을 가미한 문화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물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마스터 멘토, CJ 임직원들을 포함한 전문가 멘토의 특강이 제공되고요. CJ 내 실제 사업 현장을 활용한 생생한 문화체험, 또 대학생 봉사당의 멘토링 등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강이나 문화체험, 멘토링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녹화에 따른 라이브 방송 준비까지 오프라인 행사보다 2배 이상의 품이 들고 또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온라인이기에 문화동아리 1,000명 학생 모두에게 마스터 멘토의 특강을 경험시킬 수 있는 점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또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CJ 도너스 캠프 문화동아리 마스터 멘토로는 TVN 정종현 PD, 윤재균 영화감독님, 정원영 호원대 실용음악과 교수님, 김문정 뮤지컬 음악감독님, 김병필 CJ 나인브릿지 총괄 셰프님, 홍승환 패션 디자이너님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1년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는 내년 1월에는 5개월간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 재능, 끼를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디지털 쇼케이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초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에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 공부방에서 처음 만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는 자립해야 할 청년 세대가 되었고요.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또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 해보겠다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적어도 기회의 판은 한번 깔아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 바로 꿈키움 아카데미입니다.
요리, 푸드서비스, 생산 전문가 분야의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CJ 계열사 취업에 기회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물론 이들도 회사에서 정한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취업할 수 있지만 필요한 자격증부터 인성교육, 면접 준비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합격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올해에도 73명을 선발했고 집합교육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고 스케줄을 조절해서 안전하게 진행해서 85%의 취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대상의 드림 어게인 또한 청년으로 넘어가는 이들에게 학업, 취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여러 상황상에 고립되기 쉬운 이들에게 문화 동아리 활동이라는 네트워크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영화, 뮤지컬, 책, 집필 등 활동을 통해서 정서 안정 및 재능 발견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10월 25일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히시태그 시즌3 여유라는 창작 뮤지컬의 리딩 공연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뮤지컬에 나왔던 대표곡 뮤직비디오를 아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미안할 거 없어 걱정 마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냐 그냥 살자 우리 멋대로 살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그냥 살자 우리 멋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네, 마지막으로 저희 CJ 나눔재단 비대면 온택트 요소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된 임직원 봉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봉사활동은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거나 직접 방문해 일손을 도와드리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모일 수 없다면 만들어야 하는 물품을 각자의 자리에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운영한 핸즈온 봉사는 6월과 11월 CJ 임직원, 봉사자 총 2,7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도서, 또 입양 대기 아동을 위한 영유아복과 수면조끼, 공부방 아이들용 면 마스크 등등 소외 아동에게 필요한 생필품 키트를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봉사 키트 구매 비용은 NGO를 통해서 소외 아동의 생계비로 기부돼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봉사 활동으로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 멘토링을 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제약되는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청소년과 여러모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보람이었는데요. 봉사자 입장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 또 심지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등 외부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서 규모를 키웠다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 CJ 나눔재단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들에게는 매년 연차 보고서와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공시 자료도 당연히 홈택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투명함은 우리 공익법인을 지탱하는 근간이고 적극적인 소통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명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 재단 설립 15주년, 2020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칭찬에 따른 안주도 있었고 또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문구를 떠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화 꿈지기가 되어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터전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2020년 그리고 내년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재단의 전략기획팀을 맡고 있는 이보인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주공익법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런 기쁜 마음을 안고 행복나눔재단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SK그룹의 기업사회공헌재단으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입니다. 2006년도에 설립된 이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그리고 지금은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 단체로 성장한 SK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 그리고 의지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SK 뉴스쿨 등을 기획하고 런칭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 공헌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한 자리에 만나고 그다음에 협력을 제공하는 소셜 이노베이터 스테이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세상 파일 사업 등을 통해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 공헌을 재단의 방향성으로 잡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 파일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파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파일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 확산하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말로만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놀이터에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없을까? 더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없을까? 시각장애 아동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는 없는 걸까? 우리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휠체어에 전동 키트를 달아주고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도와 더불어 살게 하는 보다 창의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우리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최적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자원과 사회 변화 임팩트를 측정,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전해 나갈 때 가능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 파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 파일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나눔재단이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럼 우리 이 세상 파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재단이 어떤 사회 문제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 5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 교육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청각 장애 아동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휠체어 사용자 이동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시각장애 아동들의 점자 문해를 향상을 시키는 프로젝트, 재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프로젝트 등
이렇게 5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가 정의하는 문제는 점자 문맹 시각장애 아동들의 균등한 학습 기회 제약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즉 점자를 알아야지만 글을 읽을 수 있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은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학교적인 문제라든지 그 점자를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은 전국의 6에서 13세 시각장애 아동들이고, 맹학교에서 점자를 배우는 학생들이 아닌 맹학교에 갈 수 없는, 가기 좀 어려운 일반 학교 재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타깃으로 잡고 이분들의 점자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파일에 주목한 것은 솔루션입니다. 점자 학습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자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점자를 또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본인들이 알게 된 점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또 쓰기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암기, 읽기, 쓰기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점자를 배우는 것에서는 소셜벤처는 오파테크에서 만든 탭틀로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점자를 배우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출판 점자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점자 동화나 점자 학습서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탭틀을 통해서 배운 점자를 보다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알게 된 점자를 가지고 종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점자를 갖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오버플로우에서 만든 버사 슬레이트라는 제품을 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그냥 준다고 점자 아동 학생들의 점자 문해력이 바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 선생님들의 1:1 지도를 붙여서 이 점자 학생들을 가르치고 점자에 대한 흥미를 좀 더 갖게 해서 점자 교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프로젝트만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프로젝트 형식의 사회공헌인 만큼 한 번의 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를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 계속 프로젝트는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해결 방향으로 점자학습 도구 및 커리큘럼을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올해 3쿼터까지 총 77명에게 문해력 향상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마음을 함께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서 현재 6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 정도의 기부금이 모금해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점자 문해력 향상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돼서 매우 감사하게도 올해 10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과 MOU를 맺고 세상파일이 만든 프로젝트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파일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러 소셜벤처, 비영리,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재단이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혹은 잘하고자 마음먹게 된 것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다른 여러 사업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혁신가들의 만남의 장인 소셜 이노베이터스 테이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CSAP라는 사업, 그리고 소셜 벤처들의 성장을 위한 투자인 임팩트 투자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SIT와 CSAP 이 두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SIT입니다. SIT는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주체가 모여서 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SIT는 크게 컨퍼런스와 네트워킹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컨퍼런스를 보시면, 컨퍼런스는 하나의 주제를 고민하는 연사분들, 현재 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발표와 함께 질문과 답변 시간을 이어나감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간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주제는 이번 달에 진행했던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이었습니다.
네,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에 SRT는 네트워킹 행사에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발굴되고 또 지원되기도 합니다. 자, 올해도 3개의 프로젝트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발굴되고 지원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업은 CSAP입니다. 체리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이들의 혁신이 조금 더 저소득층, 소외계층 중에서도 저소득 소외계층들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간 3개에서 4개 팀 정도를 지원하며 여기에 선발되시면 여러 가지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지금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조금 더 개발하는 한편 이 솔루션들이 보다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사회공헌이나 개인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분들의 솔루션이 더 많은 기업 사회공헌이나 개인들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파일럿 테스트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학습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더 스페이스 프렌즈라는 팀의 모습인데요. 행복나눔재단은 이 기업이 이런 교육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는 한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실험해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세상파일과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원하는 SIT 그리고 CSAP 그리고 임팩트 투자까지 이렇게 재단의 실험적인 사회변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행복나눔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과 함께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미디어 SR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산사회복지재단 경영지원팀의 황주연입니다. 발표는 재단 설립과 이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아산재단의 2가지 목적 사업인 의료사업과 복지사업의 운영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재단의 운영 투명성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재단은 현대그룹을 창립하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1977년 본인의 현대건설 주식 50%를 출연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이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재단이 설립과 동시에 가장 과감하게 추진했던 사업 분야는 의료사업입니다. 1977년 당시만 해도 의사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무의촌 지역이 많았습니다. 재단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최신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현대식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1978년 7월 정읍 아산병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보성, 1979년에는 보령 영덕에 병원을 차례로 설립하였고 지역 아산병원의 모병원이자 한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1989년 6월 23일 서울 아산병원을 세웠습니다. 이후 금강, 홍천, 강릉 아산병원을 차례로 설립하여 현재 총 8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은 2,715병상을 갖춘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성장했으며 의료의 질에서도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각 병원들에서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세계 최고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차세대 전략으로 감염관리 특화병동인 아이동과 심내혈관 질환 중심 병동인 D동 증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강릉 아산병원은 2015년 신관을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40여 년이 넘게 이어진 의료사업의 성과에 대해 재단 8개의 병원 중 모병원과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현재 2,715병상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병원으로
작년 기준 하루 평균 외래 환자는 11,885명에 이르며 2,500명이 넘는 입원 환자와 330명의 응급 환자가 서울 아산병원을 찾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입원 환자 수는 93만 명, 응급 환자 수는 12만 명에 이릅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차 병원을 넘어선 4차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우수한 규모를 서울 아산병원이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의료진이 있습니다. 수술 건수는 6만 7천 건에 이르며 이 중 암 수술을 보자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9건 중 1건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안정성은 각 이식 수술을 받은 이들의 생존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식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에서 시행한 임상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50위에서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내분비, 소화기, 암, 신경, 정형, 심장 6개 임상 분야가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100대 병원 종합순위에서도 2년 연속 국내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대외적인 평판을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50개국 400명의 의학자가 연수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아산병원은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인수를 펼친 결과로 14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을 지원해 1995년부터 25년간 69만여 명에게 95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재단은 이전에는 재단 산하병원의 환자들만 지원해 오다가 2015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다른 병원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단 산하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100여 개 병원에서 50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세터민 등에 대해서는 의료봉사를,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상처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간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의료취약국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해 저소득 주민의 질병 치료에 힘쓰고 있고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초청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과 베트남의 간이식술을 전수하고 저개발국 의료진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SOS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는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고 해당 가정은 부족한 생계비를 의료비로 지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간병에 집중했던 가족은 간병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환자와 가족 모두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 사회적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단의 다양한 해외 지원 사업은 의료기술이 열악한 국가의 의료 자립을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을 통해 펼치고 있는 아산인 아시아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산인 아시아 프로젝트는 지난 1950년대 한국 의료 발전의 기틀이 되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처럼 우리나라가 받았던 혜택을 서울 아산병원이 앞장서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아시아 국가의 의료 자립을 돕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1977년 설립 시부터 지난 43년간 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재활과 자립에 필요한 사업에 571억 원을 집중 지원해 취약계층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5년간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31개 발달장애 기관의 기관별로 3년간 연간 1억 원씩 총 88억 원을 중점 지원했고 2019년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소득상실, 퇴거위기, 화재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긴급 지원하는 SOS 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중점 지원했던 발달장애 지원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거주,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높였습니다. 연간 1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재단의 차기 중점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는 다문화 가정, 시설 퇴소, 세터민 청소년과 같이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소외되었던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단의 SOS 복지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과 상시 심사 체계를 구축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9일 이내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 사업입니다. 재단은 의생명 과학 분야의 대학원생을 중점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졸업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3년간 3만 3천여 명에게 7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생명 과학 분야를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재단은 국내외 의생명 과학 분야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 장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 학술활동비로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도록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를 졸업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능 나눔 장학생은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학습 지도와 예체능 등 자신의 전공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에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나눔 정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지원 사업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산상을 1989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과 가족 사랑을 실천해 사회의 기감이 된 인사와 단체를 격려하고 더 나아가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6개 부문의 18명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해온 개인 또는 단체의 의료봉사상을,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사회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복지실천상을, 본업 외에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 자원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행과 가족사랑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분들에게 효행가족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 시상 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분에게는 대상인 아산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3억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운 분들을 격려하는 아산상에 더해 재단은 2008년부터 아산의학상을 제정, 기초의학 및 임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는 것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초의학 부문과 임상의학 부문에 각 1명씩 선정해서 각 3억 원씩 시상하고 만 40세 이하의 젊은 의학자 부문은 2명을 선정해서 각 5천만 원을 시상해서 총 4명에게 7억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목적 사업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 운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등 재단 목적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4개 부문에서 141명의 위원분들이 자문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업계획, 실적, 임원 선임 및 이사의 회의 결과를 저희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고 매년 2월과 11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재단 운영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위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감사 및 결산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에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재무제표는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외부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재산이 공익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세무 확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 성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결산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병원별로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서울, 강릉, 정읍, 보령, 홍천 5개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결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재단의 설립 이념, 주요 사업인 의료사업과 복지사업의 운영성과 재단의 운영 투명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에서 모금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황성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인 모두가 굶주림 없이 더불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1991년 한국에서 세워졌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NGO들이 해외에서 설립돼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르게 굿네이버스는 91년도에 한국에서 설립돼서 96년도 국내 단체 최초로 UN 경제사회이사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주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MDG 개발 목표 중 보편적 초등교육 부문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UN MDG 어워즈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굿네이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3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NGO 최초로 UN 식량계획 WFP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 이 3대 사업 운영 원칙을 세우고 국내와 해외의 모든 사업과 회계 관리, 조직 운영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투명한 재무관리와 보고를 위해서 관련 법령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익법인 결산 서류를 국세청의 공시 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실을 운영해서 정기감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율적이면서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 스스로 비영리 종사자로서의 책무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총회 구성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봉사자들을 총대이사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의 총 수입 중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품의 비율은 82.6%, 2월 사업비를 포함한 보조금 수입 부분은 나머지 17.4%에 해당합니다. 이 중 84.6%를 목적 사업에 지출하였고 회원 관리와 모금 관리비로는 8.4%를 사용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의 목적 사업은 크게 국내 사업과 국제 구호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대,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계의 시민으로 자라도록 인성교육과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통해 570만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 39개국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역사회 기반 시설과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830만 명의 지역 주민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내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진행하고 있는 여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6년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자아이의 깔창 생리대 이슈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생리대 문제로 비춰졌지만 저희는 단순 생리대 문제를 넘어서 아동의 권리, 특히 여아들의 권리에 집중하여 이 사업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공감과 참여를 위해 소녀야 너는 반짝이는 별 캠페인을 기획하였고 대중들에게 단순 생리대 지원을 넘어 여아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이고 전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아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만 담은 반짝반짝 선물 상자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상담 치료와 멘토링 연계, 또 아이들의 니즈에 기반한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여아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하여 지난해만 6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캠페인은 널리 확산되었는데요. 기업들의 CSR 차원에서의 기금과 물품을 후원해 주셨고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학생 동아리에서도 자체 모금 활동과 캠페인을 열어 소녀별 캠페인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국내 이슈로 시작한 이 캠페인은 해외로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우 생리기간에 여자아이들이 등교를 못하는 등의 교육권 침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여자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로 확장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르완다 걸스룸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여아 지원 사업은 굿네이버스 안에서 지속과 확장을 거듭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후원자들과 대중들에게 공감과 지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해외 사업장에서 ODA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개국에서 이 24개의 ODA 사업이 경제, 사회, 또 환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IBS 사업이라고 Inclusive Business Solution, 즉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ODA 사업과 적극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탄자니아의 에듀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자치령에 굿네이버스와 SBS 그리고 코이카가 미디어 스튜디오를 중등학교와 함께 건설하였습니다. 이 인프라를 지속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 모색하였고요. 특별히 탄자니아 국가 내에 중학생들이 양질의 영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바로 시장성을 보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 IBS 사업은 코이카의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기여라는 목표에 부합하기도 하고 기존에 구축되었던 스튜디오에서 대교라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SBS 미디어 그룹이 기술 지원과 교육을 맡아 방송 제작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교육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면서 에듀테인먼트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난해 25편의 미디어 교육방송 컨텐츠가 제작돼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전문 NGO로서 대한민국 아이들 편에서 모든 아이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아동 친화적 권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이런 캠페인을 지난해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동안 816만 명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직접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지자체에 전달돼서 아동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많은 활동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모두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회원들과 후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굿네이버스는 모든 활동을 이런 회원들의 시선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회원들께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중간 보고 또는 결과 보고를 생생한 기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접 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후원자 참여 창구를 오픈하여 후원자 스스로 직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좋고 많아도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보다도 정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들을 메인에 배치했고 문자, 메일, SNS, 앱 알림을 통해서 후원자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대한민국 대표 NGO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후원자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이 이 3대 원칙을 통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경제신문 미디어 SR 전중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유튜브로 진행하는 건강한 기업문화 대상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큰 상을 받게 된 공익법인들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미디어 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CSR, ESG,
공익법인 등 사회적 책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획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의 소식을 전하고 기업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살핍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자문하고 공익법인과 자선법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익만 많이 내면 훌륭한 기업으로 인정받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와 같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익 내는 데만 매몰되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하고 이익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투명하고 선한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구매 대상인 소비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계된 사람들과 기업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전시하고 배송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고 추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수상한 공익법인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역이고 견인차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오늘 시상식 내용까지 모두 담아낸 2021 대한민국 공익법인 100서가 조만간 출간됩니다. 12월 판매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기업 집단 중심의 344페이지 분량의 100서를 만들었는데 올해 대기업 집단과 눈부시게 성장한 ICT 분야, 금융 분야와 10대 자선 공익법인의 활동 현황을 담아 500페이지가 넘는 알차고 값진 공익법인 100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